네, 2020년 9월 9일 이정훈입니다. 9월 9일, 구구절이죠. 구구절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하고 그 광복한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3년 후인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세웠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뒤늦게 움직였죠. 48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구구절을 경축을 하는데 이번에 뭐 특별히 구구절 행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태풍 수해 피해가 있어서 평양 시민들이 뭐 함경도로 갔다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근데 요즘 구구절은 우리 그 닭 모이 줄 때 닭을 부를 때 구구하고 부르잖아요. 구구절 그러면 치킨 먹는 날이라고도 한답니다. 오늘 치킨들 드셨나요? 하도 뭐 경기가 안 좋고 또 언택트를 강조하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셨겠죠. 자, 이렇게 썰렁한 구구절인데 이 구구절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제목은 옥토버 서프라이즈냐 스톡홀름 증후군이냐 추장관 사건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그의 부친과 할머니가 그의 자대 배친 날 청탁을 언급하고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까지 받았다고 말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장, 당시 계급은 대령입니다. 그 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SBS 등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네. 추 장관 가족이 전혀 물러서지가 않네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진실은 한국군 지원단장인 대령이 서 씨의 부친과 할머니만을 상대로 청탁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카투샤 병사 가족 전체를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요지의 교육 강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령께서는 그 후 서 씨의 부친과 할머니를 따로 만난 시점이 있다, 장소가 있다라고 하고 그것은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신병훈련 수료식을 한 후 식당에 모여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자리가 있죠. 거기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측은 어쨌든 그것이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했는데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죠. 강대강으로 나간 것. 네. 그리고 보도를 한 SBS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네, 세게 나갔습니다. 저는 이 정부를 보면서 상당히 드센 정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추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근거가 있으면 보도를 하는 거고. 유시민과 신라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와의 커넥션을 추적했던 채널A 이동재 기자를 덜렁 구속해버렸죠, 이 정권이. 네, 이런 정권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사건 지금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사건을 먼저 맡아갖고 8개월 동안 진척시키지 않았잖아요. 이런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윤미향 정의연의 부정부패 사건을 아직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어요. 또 이동재 기자 구속으로 드러난 이 정권의 문재인 정권의 대언론 공작이 있었죠. 권한 유착이라고 하는. 그건 아예 수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를 밝히려고 하는 것을 막아놓고 있죠.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검사의 소견서나 변사 사건 같은 경우 또는 뭐 감식, 검안, 검시 이런 보고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뻔뻔하죠. 또 오랜 수해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들이 사고를 일으킨 게 드러났는데도 계속해서 신재생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이런 정부입니다. 그리고 화제가 됐던 지인인 조은산 씨 시무 7조가 화제를 일으켰는데도 가볍게 무시하고 가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어디까지 갈지 가볍게 봤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렇게 추미애 씨 아들이 법정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법정으로 가게 되면요 예측하기 힘들어집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있죠. 줄여서 항우연, 나로 옛날에 발사 굉장히 시끄럽다가 발사 성공시킨 그 기관인데 그 이후에 그 항우연에서 새로운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하는 시점인데 끝냈어야 하는 시점일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그거를 발사체를 만들려면 먼저 로켓을 개발합니다. 로켓을 개발해서 한번 시험 발사를 해보고 성공하면 그 로켓을 토대로 발사체를 만듭니다. 2017년에 이 로켓 개발을 완료해서 시험 발사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우연 사람들을 취재를 해갖고 내부 사람들과 통화를 해서
왜 연기했냐 그랬더니 실패가 두려워 연기했다 그래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발언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인용문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러자 모 씨가 이끄는 그 항우연이 허위 보도를 하면서 저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형사소송으로 그렇으면은 제가 이거 방어를 한 후에 뭐 허위 사실을 유포 혐의로 역공을 할 수 있을 텐데 민사로 걸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건 게 아니라 동아일보를 상대로 걸었어요. 근데 그렇게 1심이 벌어지기 전에 정부는 항우연이 로켓 발사를, 정부 돈을 받아서 항우연은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로켓 발사를 연기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발사를 연기에 대한 이유를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문장이 실패의 가능성과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연기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저는 실패가 두렵다는 단어를 썼는데 그거는 정부 발표가 나오기 훨씬 전에 취재해서 쓴 거죠. 뉘앙스는 비슷했기 때문에 내가 쓴 게 맞았네 그러고 있었는데, 내가 올해 특종을 했네 그러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1심은 동아일보가 허위 보도를 했다고, 명예훼손을 훼손했다고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법원이 이런 데구나. 물론 제가 뭐 법원에 처음 간 것도 아닌데 상당히 그때 실망을 했는데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정훈 기자는 누군가가 실패와 두려워 연기했다고 보도했는데 이정훈 기자는 항공우주에 전문성이 있으니 그는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기자가 사실로 판단해 보도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정부 발표는 실패의 가능성과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연기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기자가 사실을 확인한 것과 달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동아일보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재판부가 이렇구나. 그러면은 정부 발표와 똑같은 문장을 제가 넣어야 된다는데 정부 발표가 있기 전에 취재한 건데 어떻게 같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었죠. 재판이 이런 거구나. 법이란 게 이렇게 이연령 비연령이구나 해서 좀 몇 가지 난관을 뚫고 항소심을 청구를 하고요. 총력을 다해서 대비했습니다. 쭉 물어보니까 1심 판결을 2심이 뒤집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법원은 하급심이 한 거를 하급심 틀렸다고 잘 판단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심에 들어가서 제가 일부 취재원까지 밝혔습니다. 이름을 공개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자 이런 이메일이 오고 갔다 공개도 하고, 그리고 내가 쓴 문장에는 분명히 인용부를 붙였다. 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었어요. 자, 의문문을 물어보는 문장 끝에는 물음표를 붙이지 않느냐. 우리가 다 문장 부호로 표시하지 않느냐. 그리고 따옴표를 붙이지 않느냐. 인용을 할 때. 이렇게 다 했는데 뭐가 도대체 이정훈이가 적시를 했다고 하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2심에서는 1,000만 원 배상 판결이 취소가 됐습니다. 제가 이겼다면 이긴 거죠. 뭐 다른 부분이 조금 젖힌 것도 있고요. 인정해준 그대로 1심대로 간 것도 있는데 하여간 중요한 1,000만 원 부분은 날라갔습니다. 근데 그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취소한 논리가 저를 또 한 번 웃겨버렸어요.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항우연은 100%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니 항우연 사람들은 정부 예산을 받아 봉급을 받고요. 정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발사체를 개발합니다. 따라서 정부 조직이다. 근데 정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니 언론은 국민은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정부 조직은 명예가 없는 것이다. 이 기자가 특정 일을 거론해 비판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지 모르나 정부 조직인 항우연이 하는 걸 비판했으니 명예훼손은 성립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1,000만 원 배상을 없앴어요. 저 이거 보면서 이겼다는 거를 떠나서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1심 판결이 5심이면 5심이라고 하지 2심이 보지 못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에 가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주문을 결정해 놓고 필요한 법조문을 찾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송평현 논설위원이 이번에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판결을 뒤집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준 미달의 판결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주문을 정해 놓고 법조문을 찾아 논리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죠. 저는 법원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조문이 없으면 판사들은요. 판사의 양심을 근거로 자의적인 판단도 합니다. 아까 1심에서 이정훈 기자는 항공우주의 전문성이 있으니 그가 인용한 거는 사실을 적시한 것 같다 그런 걸 갖다 붙여놓고 따라서 정부 발표와 다르니 뭐 이렇다. 인용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서씨 사건이 재판으로 가게 되면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대령하고 SBS는 얼어붙습니다. 저처럼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기자들은 소신 있는 보도를 피하게 됩니다. 일단 힘들잖아요. 꼼짝 못하잖아요. 그리고 부정의를 보고도 침묵하게 만듭니다. 이게 소송을 거는 게 입을 닥치게 하는 아주 좋은 권력의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판사들 중에 정직하고 공정한 판사도 있지만 정치의 영향을 받는 판사들도 제법 있습니다. 서씨 측이 이 사건을 형사 재판으로 갔다가 민사까지 간다면 이 대령하고 SBS는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고 그 사건을 지켜본 다른 기자들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보도가 안 나오고 정부는 입 닥치고 있어 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실을 알아도 먼저 보도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있으니까. 누가 하면 그때 따라하죠. 그래서 진실을 묻히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권이 할 수 있는 대언론 공작이죠. 저는 그때 항우연한테 당했습니다. 빠져나오긴 했지만 제가 아주 벼르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소송에 이렇게 의존하게 되면요. 공포 통치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시작은 이 정권이 놀라운 뚝심을 발휘하는 걸로 시작됩니다. 아까 제가 윤미향 정의연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이동재 기자를 덜렁 구속시키고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권한유착, 공작은 수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죠. 네. 과거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청문회에서 논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까딱없습니다. 아주 뚝심. 문재인 대통령 사람 좋아 보이는데요. 하는 행동은 전혀 반대입니다. 이번에 박지원 씨, 이인영 씨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아주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고 그냥 떡 장관과 국정원장이 임명했잖아요. 이런 식이 되면은 사람들은 입을 못 하게 되죠. 입을 못 열게 되죠. 심리학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아는 것 중에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 스톡홀름은 스웨덴의 수도죠. 1973년 8월 23일 스웨덴 수도인 스톡홀름에 은행에 들어가서 인질 사건을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만 닷새 동안 진행됐는데 그때 인질로 잡힌 사람들은 당연히 공포를 느끼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저항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꼼짝도 못했을 거고. 근데 범인들이 워낙 세고 드세니까 굴복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 편을 들어버렸어요. 때문에 나중에 풀려난 다음에는 오히려 범인들을 위한 발언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뉴스로 계속 보도가 됐는데 이 사건을 뉴스에 나와 보도할 때 해설을 해준 범죄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닐스 베트로트라는 사람이 이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다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미국에서 유명한 사건이 생기는데 언론 재벌인 허스트 가문의 딸 패티 허스트가 74년 2월 급진적 좌파 도시 게릴라인 공생해방군에게 납치가 됩니다. 그리고 한 몇 달 동안 끌려다니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오히려 공포에 눌려서 그들과 한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2달 뒤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은행을 습격할 때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허스트는 75년 9월 체포되는데 그때 변호사들이 스톡홀름 증후군 때문에 한편이 된 거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된 거지 공범은 아니다 그런데 법원이 받아주지 않아서 스톡홀름 증후군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이는 뚝심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겁을 먹으면 거꾸로 겁을 준 편을 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미향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든지 박원순 씨 변사했는데 사인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가히 철벽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헝칼 쓰듯이 굉장히 설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믿지 못하니까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언론을 순치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교묘하게 겁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 문 정권이 무서워서 말을 삼키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명한 시인 김수영 씨, 저희 대학 다닐 때 날렸던 분이죠. 그분이 풀이라는 시를 썼었죠. 바람보다 먼저 눕는 게 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정권 앞에서 어쩌면 우리 민초들이 먼저 눕는 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게 되면 자신의 잘못을 쉽게 시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힘든 길로 가서 불리해져야 약간 물러섭니다.
지금 여당은 상당히 교묘하게 논쟁 의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정책래 의원이 아주 대표적인데 추 장관 아들건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했죠. 김치찌개 시켜놓고 빨리 달라고 한 게 청탁이냐. 상당히 재밌는 반격이죠. 이런 해악을 펼치면 동조하는 세력이 나옵니다. 네. 좀 기운이 풀리니까 맞아 동조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씨가 김치찌개 시켜 먹듯이 청탁을 하냐라고 반격을 했는데 상당히 이것도 위트가 있는 반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만 됩니다. 네. 대결이 진지해지면 오히려 역전당합니다. 지금 보수 세력은 저는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많은 것이 드러났으니 문재인 정부가 추 장관을 손절매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그겁니다. 그러나 문정부는 검찰을 개혁하고 공수처를 만들 다음 법무부 장관을 마땅히 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물러서면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총력을 다한 버티기와 역습으로 나갈 겁니다. 그런 와중에 그 시작이 어쩌면 추 장관의 아들인 서 씨 측이 그 대령과 SBS를 고발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보수는 이 정도 했으면 망신스러워 손절매겠지 하고 공격을 늦추는데 이게 실수란 얘기죠. 신원식 의원이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갑자기 또 커진 거거든요. 지지부진하던 게. 근데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보태주는 게 없으면 불도 이렇게 불쏘시개를 계속 나무를 넣어줘야 커지잖아요. 그럼 없으면은 지금 언론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도를 못하면 보도가 줄어들면 사건도 가라앉습니다. 윤미향 정의연 사건에서 새로운 사실이 이제 다 나오다가 끊어지니까 잠잠해지잖아요. 1987년 6월 항쟁은 민주세력, 좌파 세력이 굉장히 자랑하는데 그때는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시위에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노동 세력도 들어왔었고. 근데 지금 노동단체는 문정부 편이잖아요. 민노총부터. 젊은이들은 시위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금의 작금의 천하대라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 제가 보는 관건이 의대생들이 의사 국시를 다시 거부하거나 의사들이 재유진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전체 대학생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죠. 여기에 북한발 옥토버 서프라이즈, 미국발, 미국 대선이 이제 한 2달 남았으니까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오히려 주의가 흩어져 가지고 문정부는 철벽 방어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착각을 보수 세력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1987년 서울의 봄 시위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대학생 시위대가 서울역에서 회견을 했는데 그런 직후에 바로 5.18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있었죠. 네. 그와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그 광복절 시위를 이끌었던 정광훈 목사는 코로나 확산범으로 몰려갔고 재수감 보석이 취소됐잖아요. 보수 세력은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했던 거는 다가오는 4.15 총선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는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내년 4월쯤에 재보궐선거가 부담이라면 이 정부는 추 장관을 손절매하겠지만 근데 어차피 두 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추 장관 낭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동력은 정치가 일으켜야 됩니다. 야당이 새로운 걸 던질 수 있느냐, 새로운 싸움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움직이면 기자들이 받아쓰겠죠. 네. 1987년에도 학생들이 운동을 한 와중에 정치권 YSDJ가 붙어갖고 같이 편승을 해서 시위를 했기 때문에 뉴스가 이어졌던 겁니다. 김종인의 야당이 새로운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여당의 방어로 귀결됩니다. 대한민국은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제가 천하대라는 얘기했지만 천하대라는 찻잔 속의 폭풍? 뭐 그거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제가 몇 차례 로버트 저비스 고유세의 잘못된 기대라는 미스퍼셉션을 얘기했는데 미스퍼셉션에 빠져 있는 건 보수 세력이다. 네,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그게 정치라는 걸 이분들은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는 또 실패한다. 현 시점의 저희 예측입니다. 감사합니다.